그 무장투쟁론의 효용성을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또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또 테러리스트 지도자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의 친일 분위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김연아가 뭐 금메달 따고 이래가지고 많이 바뀌었는데 친한 분위기로 한 50년 동안 미국은 폐해제도 이후에 친일 분위기가 굳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미국의 근거지를 갔기 때문에 이승만의 무장투쟁에 한계가 많았다는 말씀드렸고, 그러나 3.1운동 외에 대륙에서는 독립군 양성해서 무장투쟁을 해야 되는데, 다만 문제는 이제 소통의 문제입니다. 협력의 문제입니다. 지도자로서. 우리나라가 중국식 국공합작을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무장투쟁하고 연대해가지고 하면 결국은 중국이라든가 소련에 공산당하고 결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국공합작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중근 동생의 그 안우상 같은 이런 인물들은 20년대, 30년대도 거의 성시백이라고 했지만은 공산당과 굉장히 깊이 그 링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과연 어느 정도 이승만이라든가 이런 그 독립 지도자들이 중국식 국공합작을 했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승만 박사가 그 공산주의를 어느 정도 용인했느냐 안 했느냐 이 얘기 갖고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1920년대에 하와이에서 그 태평양 주보죠. 그때는 거기에 공산당, 뭐 당무당 이 칼럼이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서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개인의 자유를 일단 인정하지 않고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경쟁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안 된다. 아주 나쁜 거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나쁜 중에도 한 가지 배울 점은 이제 사회적 약자를 또 평등하게 그 말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공산주의는 나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까 양도환 교수님께서 그 건국 당시에 반발로 더 강한 반공산주의로 가지 않았나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이미 20년대에 그 미국에 있는 어떤 학자들도 공산주의가 어떤 거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승만 박사는 교포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고, 독립정신에도 나와있지만 거기 그 칼럼에도 우리 힘으로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 공산주의와 손잡지 않고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근본적으로 공산주의를 부정했던 것 같고요. 그 건국 당시에 그렇게 또 제스처를 쓰셨던 건 일종의 그 정치적인 제스처일 수도 있고, 당시 국내외에서 협공을 당하는 상황에서 좌우합작을 하고 미국도 그렇게 몰아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산주의하고는 손을 잡을 수 없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 정치적으로 좀 어려웠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 약간 좀 유화적인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았겠나. 제 짧은 소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마지막으로 장동환 교수께서 답변을 간단히 하시겠는데요. 제가 남경 박사 그리고 저는 오늘 파이로선을 좋은 의미로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 이상한 쪽으로 볼대로 안 날아가고 그만으로 흘러버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볼대로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카이로 선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그 장개설 역할이 이렇게 잘못 알려졌는데, 장개석은 그때 그 송미령 여사하고 당시 그 카이로 회담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정치회담이 아니고 군사회담입니다. 그때 미국과 영국, 중국에 모인 그 배들만 2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들의 집합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국가 원수들이 이제 참여한. 그러니까 저는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하는 문제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송미령 여사가 이제 장개석 이렇게 왔는데, 뭐 잘 알지, 장개석 영어는 또 나오는 아무것도 몰라지 않습니까? 또 송미령은 또 사교적인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장개석이는 거기에 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커뮤니케이터 작성할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킨스가 그냥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냥 목욕탕 가가지고 부른 걸 적고 백악관문서 기록관이 그 다음에 그 나온 초안을 가지고 루스벨트가 수정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또 처칠이 자국의 이해관계가 있던 태평양 섬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올 1914년 이후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1914년부터 획득하고 있던 태평양 섬의 그 식민지들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14년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름 자구수정 그러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익교 선생님이 어떻게 또 장개석의 강요들이 어떻게 했던 것은 장개석의 밑에 있던 강요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시용으로 했던 게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는 걸 다시 가르쳐주고 이번에 하여간 카이로 선언은 나오게 된 카이로 선언 한 장짜리밖에 안 되는 거기에 코리아가 한 패러그래프가 들어갑니다. 그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시정부도 승인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한국 문제가 어떻게 거기에 한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독립을 시켜주겠다는 게 국제적으로 그것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1943년 당시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에 좀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한국이란 걸 이렇게 정확하니 알고 한국을 독립시켜주겠다는 그런 대단한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에 분명히 아까 여러 가지 제가 정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엄청난 공로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경계에서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미처 보이지 않는 그 선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카이로 선언에 코리아라는 말이 들어갔고 그걸 우리는 이제까지 간과를 했고 단지 포츠담이나 얄타 이런 데 우리가 주목을 했고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걸 이제 간과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카이로 선언에 한국 문화에 들어간 그 관계를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관여한 건 확실한데 얼마나 했는지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게 이제 더 우리가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농담이 있습니다.